으로서 평일 저녁 때 시간 이렇게 내기도 참 힘드실 텐데 행복해요. 다들 가장이신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해 주셔서 제 보잘것없는 강의들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은요 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벌이 한 마리 날라왔어요. 벌이. 저희 집 그 창이 상당히 커요. 요거 전체를 합한 거 정도 이렇게 창이 크게 이렇게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보면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구조니까 벌 입장에서 보면 골끼리만 나가면은 대명천지가 있는 거로 이제 보이는 거지, 얘 눈에는. 그리고 벌 이놈 한 마리가 그 유리를 뚫고 나가겠다고 계속 박치기를 해요. 계속 이 유리가 절대 그 어떤 능력으로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인지를 못합니다. 그 힘이 부닥치면 거기서 발로 뱅뱅뱅뱅 돌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힘이 좀 남은 머리를 부딪히면서 걸로 나가요. 그쪽 옆에도 이렇게 쪽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널어놔도 일로 나갈 생각을 못해요. 저쪽에 햇살이 쫙 쏟아지는 대명천지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치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두고 한 이틀 후에 우연히 봤더니 그 아래 떨어져 죽어요. 그걸 보면서 곤충 중에 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곤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걔들이 어디 가서 먹이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날라가가지고 특별한 비행 방법이 있어요. 벌들이 그 동물 곤충학자 중에 벌의 행태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적이 나타나면 뭐 45도 각도로 흔든다든가 먹이가 어디 있으면 15도 각도로 흔든다든가 굉장히 어떤 그 곤충이면서도 총명한 그런 삶의 지혜 같은 것을 가진 건데, 역시 아무리 그 곤충 중에 뛰어나다고 해도 충은 충인가 봐. 괜히 충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얼핏 느끼는 게 저 곤충에게 조물주가 부여한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투명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투명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도 우리는 똑똑하다고 이렇게 뭐 살아가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차원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최대치를 가지고 그 창을 차고 넘어가 보려고 버둥대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로서 우주의 어떤 성품을 풍부 받아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종의 어떤 근원적인 한계, 넘어설 수 없는 차원의 벽,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유리창이라는 거는 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알려주고 정보는 분명히 오는데 정작 그것을 직접 체험하러 나가려고 하면 이게 장애가 돼요. 구조가. 그러니까 정보는 들어오지만 자기가 실체로 나가려고 하면은 장애가 되는 이런 거죠. 그런 게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하면 어떤 정보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정보가 분명히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 너머를 못 가고 뱅뱅이 돕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창에 갖고 있는 벌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마치 이 언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벌에게는. 근데 정작 나가려고 하면 부딪혀가지고 장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뭐든지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공급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지식이 들어오는데 이 언어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언어가 지칭하는 그 실물에 도달을 못합니다. 언어에 갇혀서.
그래서 이걸 보면은 벌의 그 창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또 도는 언어 이거하고 너무 흡사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공부는 뭐냐면 가령 이제 수영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수영에 관한 강의를 우리가 10시간을 들었어요. 수영을 할 때는 고개를 어떻게 쳐들고 팔은 어떻게 벌리고 다리는 어떻게 그 강의 10시간 들었다고 그 사람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체험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몸에 습득한다는 거하고 수영에 관한 책을 10권 읽은들 그걸 뭐하겠어? 그 사람은 물에 던져놓으면 죽지. 책 한 권도 안 읽은 섬마을 아이는 수영에 관한 논리는 하나도 모르지만 물에 던져놓으면 살잖아. 그러니까 이 벌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얘는 저 실물, 저 강이 있고 산이 있는 저리로 지가 직접 체험의 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막혀서 거기서 거동되다가 죽잖아요. 우리 공부가 마치 잘못하면은 이런 언어와 안개 속에 쌓여가지고 그 언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근원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 여기를 못 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와 영토의 관계, 달과 손가락의 관계, 언어와 실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가 없이는 어디를 못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도 공부를 하고 독도법을 하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지도는 영토가 아니에요. 계속 독도법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그 지도가 지칭하는 그 영토에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도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그 순간. 그래야 그 어떤 산 봉우리에 숨겨져 있는 동굴이라는 그 보물을 그래야 내가 취할 수 있죠. 지도만 보고 있어가지고는 심리적으로는 좀 마음이 편할지 모르죠. 내가 누구보다 지도 한 장을 더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는 뇌에 들어있는 허상이고 실체가.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설법을 다 하고 난 뒤에 자기 설법을 싹 부정을 자기가 했던 설법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양반은요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40년 넘게 설법을 했지만 내가 설법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서 그러셨어요. 자기의 모든 그 설했던 법을 싹 무효화시켜 그러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내 모든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표월지지라고 그러잖아요. 표월지지. 이게 지금 우리 했던 공부하고 다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다만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손가락. 그러니까 달은 항상 이렇게 정 가운데 떠 있지만 동쪽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 달을 이렇게 가리킬 거 아닙니까? 이쪽 60도 방향으로 경전에 이제 이렇게 써진 거지. 진리의 달은 이쪽 60도 방향으로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어느 경전에는. 근데 어느 날은 부처님이 저쪽 다른 마을에 가 계셔가지고 달을 이렇게 왼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자주의자들이나 원리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경전이 통합돼 가지고 누군가가 전체를 풀이해서 써놓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부처님이 동쪽 마을에 가서 동쪽 경전을 완성하고 서쪽 마을에 가서 서쪽 경전을 완성해 놓으면 나중에 이 두 마을 사람들이 게임 정신을 가지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제 이 손가락을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60도라고 진리의 방향은, 저쪽에서는 왼쪽으로 30도라고.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 뭐 전 세계 이 종교적인 문제가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도를 벗어나서 그 영토를 발을 디디면은 여기가 바로 달이 있구나, 이걸 서로 아니까 동쪽 경전이나 서쪽 경전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다 서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지도만 붙들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견해에 돼 있고 주의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자의 뜻을 이어받았던 장자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명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껍데기다. 명자라는 것은 명이라고 하는 거는 참 실체의 손님, 껍데기 부여.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일장에서 말한 명과 명비 상명을 풀어서 쓰는 거죠.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왜? 이거는 이름일 뿐이고 이 실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뱀은 허물을 벗고 지금 이미 지나가 버렸죠.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뱀의 허물뿐인 거죠. 근데 싸움은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코란에서 한 말씀은 동쪽으로 60도인데 기독교 성경에서 한 말은 서쪽으로 60도다.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싸우는 건데 지금 진원지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옛 현인들이 이걸 깨우쳐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경전이랍시고 외우고 있는 것은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니까, 뗏목을 타고 너희가 인생의 바다를 건넜으면 그때는 뗏목을 버려라. 왜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붙들고 있으냐. 이게 부처님 말이에요. 옛 현인들의 뜻이 다 이런 오늘은 이제 종강이니까 제가 재미난 퀴즈를 몇 개 낼게요. 퀴즈를 내고 이 퀴즈에는 상금도 있습니다. 상금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아까 회장님 저 은행에 가서 봤는데 돈도 찾아왔어요. 2만 원. 퀴즈 딱 맞히면 왜 2만 원인지 이제 들어보시면. 하도 저거 오늘 끝나고 나서 술값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뭐 이렇게 개수가 적을게 단 1개, 단 2개, 단 3개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단자를 언제까지 쓰죠? 단 4개. 단 4개까지는 들어가 단 5개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물건이 좀 커지면 단 1대, 단 2대, 단 3대 이렇게 쓰죠. 1개, 2개에서 물건 적어주면 거기에 대자를 써. 1대, 2대. 불란서 혁명 시에 단두대가 있었어. 단두대. 그 사람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있었는데 여기 퀴즈 나가는 거예요. 정신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는. 단두대 중에 한 대가 고장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대 남겠어요? 잘 생각해. 굉장히 어렵다니까. 사람 목을 자르는 기어틴이 만든 그게 단두대잖아요. 그 중에 한 대가 고장 나고 있어. 몇 대 남았어요? 안 남았어. 단두대가 고장 났어. 이게 표월지지. 이 개념의 연장이지요. 우리가 이 언어의 문제 잘못하면 어떻게 착각과 오류를 일으키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만호는 지금 굳었어. 아무도 못 맞췄어. 그렇게 하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기는 해. 뭔가 이제 두 대에서 하나 보자 하나가 단두대를 단두대인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몇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단두대가 몇 대 남았어요? 모르죠. 그 애가 몇 대를 만드는데. 그렇지, 모르는 거지. 단두대인데 단두대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목을 자른다는 거지. 아니 그런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단두대가 그때 수십 대가 있었지. 그렇게 나는. 수십 대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다 답을 못 맞추셨고 이제 이 다음 문제는 굉장히 쉬워. 세발낙지 있잖아요. 세발낙지. 응? 세발낙지가 다 자라고 나면 그게 4발이 됩니까? 5발이 됩니까? 8발. 8발. 저기 전라도나 부산 지방 사람들은 발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세발낙지가 다 자라면 성체가 다 있고 나면 발이 몇 발이 됩니까? 전 문제가 뭐냐면 낙지 발이 몇 개인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웃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8발이란 말도 틀린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는 3발이요? 이 세발낙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색깔을 얘는 어려서도 3발이고 나이 들어서도 3발, 8발. 원래 낙지는 옥토퍼스거든요. 옥토가 옥타브 있잖아. 8개인 게. 판이라는 거지, 옥토퍼스. 그러니까 모든 세발 낙지 아니라 모든 낙지는 다 발이 8개지. 응? 세발 낙지가 어른 돼서 8발이고 어려서 3발이 아니고 응? 처음부터 얘는 8발인 거예요. 다만 얘가 다 늘어가지고 우리가 노포 사람들이 보기 좋게 이걸 세발 낙지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맞췄는데. 그러니까 맞췄는데 한 절반 맞춘 거지. 나이 들어서 성체가 돼서 8발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8발이. 어려서 8발. 네, 그렇죠. 그렇지. 나도 이건 줄 알아. 세발 낙질에서 세시를 가르다는 다르다. 작은 이거 날. 다 옥토퍼스요. 문어과.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옛날에 황후하고 유방이 전쟁을 하는데 유명한 이야기 있죠. 사면초가 입사했어요. 그때 그 사면초가에는 초가집이 몇 채예요? 역시 알 수가 없죠. 아 진짜 정답. 진짜 정답. 너무 옛날 영화. 그러니까 사면초가가 이게 초나라의 노래가 초나라의 노래가 사면을 다 이렇게 휩싼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른 뭐 이야기 듣다 보면 사면에 초가집이 있으니까 초가집이 괜찮지. 그러니까 항우가 원래 초나라 사람입니다. 예? 유방의 책사들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얘네들을 공황 상태에 집어넣기 위해서 포위에 막 몰아놓고 이 몰려있는 애들 고향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이 지금 상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코너에 몰려있는데 슬프게 슬픈 자기 고향 노래가 들려오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있었어요. 불란서에 가면 노틀담 있죠. 노틀담. 거기 뭐 가셔 온 분도 계시게 노틀담이 벽돌담이에요? 브로크담이에요? 노틀담. 노출담이죠 뭐 그냥.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가 대리석담인데요. 이러는. 이게 노트르담이라는 게 성모 말이야. 노트르가 아워. 아워. 노트르담. 아워 레이디 그런 뜻이거든. 성모 마리아. 아워 레이디 성모 마리아를 근데 이제 우리 발음식으로 어떻게 노틀담 하다 보니까 이게 담처럼 돼가지고 자기는 이거 그게 대리석담인데요.
우리 아무리 2만 원에 약간 2분 정도에 뭐 만 원씩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만 원씩에 하나 가져야 되잖아. 맞아. 저기 인데 홍길동 씨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 그거를 가운데 저기 가운데 가보시고 근데 그 들어오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그게 어떤 업무의 중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양반은 남들이 아무리 카운터라고 해도 자기는 이게 가운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린애가 축구를 하는데 볼이 이렇게 축구를 높이 떴어요. 제가 옆에 지나갔는데 꼬마인데 마이볼! 그래서 그놈 잡아가지고 야 너 마이볼이 뭐냐? 높이 뜬 볼. 높이 뜬 볼. 어떤 애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떤 우리가 인식에서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 아빠, 잉크가 그렇게 귀하고 중한 거예요? 물어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내가 잉크 한 병 양탄자에 부었다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잉크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경전에 양탄자라고만 써졌으면 사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 이쪽에는 양탄자라고 써놓고 저쪽에는 잉크라고 써놨거든.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지금 양탄자를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잉크를 살짝 지금 비유를 드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지 편하게 읽으려고 잉크에 꽂히는 거지. 잉크에 꽂혀가지고 야, 이 잉크가 뭐 이렇게 중요한데 이 일이 됐을까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지금 양탄자와 잉크 사이에서 헷갈리는 그 어린애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거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식은 아까 벌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착각과 어떤 오류투성이 사이를 오간다는 거예요. 한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그래서 이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많은 이제 탐구들을 했는데 그동안 동서양 학자들이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인간의 모든 인식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경험지가 있고 둘째는 원리지가 있고 셋째는 직관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경험지가 있고 원리지가 있고 직관지가 있고 경험지는 우리 오류의 원천입니다. 아까 그 벌처럼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볼 때 발생하는 오류투성이고 우리 오류의 원천입니다. 얘의 기초는 뭐겠어요? 감각이지. 센세이션.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이 감각으로부터 오는 이런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관과 논리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 이 논리에 대한 집중적인 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논리의 기초는 뭐겠어요? 이건 이성이지. 이건 이성.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이고 기초가 이거는 이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를 다소 바로잡기는 합니다. 아까 같은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바로잡기는 하지만은 그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논리 너머의 것을 결국 못 보고 봐. 왜? 논리가 구사하는 이 힘의 근원은 언어거든요. 언어 형태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물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그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한을, 규정과 동시에 반을 잘라버리는 거죠. 제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맞는 형태의 지식을 우리가 재단해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지가 이제 극단에 이르러서 완전히 최대의 성과를 구가하면서 서구 사회의 지배적인 위치로 등장했던 거, 그게 플라톤의 디알렉틱.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거 조금씩 생각나시죠? 플라톤이 자기의 모든 학문적 도구에서 가장 중시했던 게 철학적 문답법, 철학적 토론. 그게 그 기초가 뭐겠어요? 그게 논리고 언어이고 개념인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디알렉틱인데 다이얼로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근본이 거기입니다. 여기서 이 논리지가 최고 성과를 발휘하는 이 단계에서. 이게 서양 사람들이 주로 논의해왔던 어떤 지혜의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은 이거는 이성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양 자체에 이거를 가리키는 용어가 없어요. 이 자체가. 그래서 굳이 제가 이거를 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영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세이션이죠. 센세이션. 우리가 감각을 이렇게 느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리즌이죠. 이거는 스피리추얼리티 정도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서양에 정확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이 직관지를 통해서 사물의 가장 순수한 진리를, 그러려면은 이 논리지와 이 직관지의 이 차이는 결국 얘는 자아가 끌고 가는 거지만 얘는 자아가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자아가 비어야 사물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요. 이 영성 상태.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신성이라고도 하고 전번에 공부했던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원광명 청정체. 이게 여기입니다. 원광명 청정. 이걸 기초해서 우리 동양에는 감각 능력, 여기서 나오는 게 감각 능력이죠. 알아차리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게 추론 능력이지 않겠어요? 사물을 보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해가는 과정. 이게 서양에서 이제 어떤 완벽한 형태를 목표로 놓고 시도했던 것이고, 우리 동양은 이 영성에 기초해가지고 도노 능력의 개념을 몇천 년 전부터 개발해왔습니다. 여기서 이 도노 능력이 추론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인간의 능력을 이거를 개발했고, 근데 서양이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인간은 근원에 들어있던 어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그 지혜의 힘이 인간 내면에 있다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서구의 영지주의파로 알려진 이 그노시스파가 여기서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다나시우스하고 대립했던 아리우스가 여기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노 능력이 만약에 사람한테 있다면은 굳이 예수가 신의 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인 채로도 도노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신의 세계와 탐험을 이룰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직관지의 상태, 지금 우리가 했던 모든 공부들은 일로 모이는 거예요. 서양의 최고봉에 이르렀던 플라톤의 디알렉티케에 들어있던 허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로 커버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어떤 다른 차원의 월등한 번호 능력, 인라이트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여기에 대한 믿음을 읽고 새로 읽고 그 세계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지혜의 방식을 추구한 게 이게 이 동양적인 방식이고, 결국 이 직관, 이거를 직관지는 결국 이게 자아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초는 무아가 돼요. 원리는 어디까지나 끌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디알렉티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실은 배후에서 이 논리를 조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자아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먼데 목표를 설정했을 망정 그 목표를 그려놓고 찾아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직관지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직관지는 내가 절대 그 사물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죠. 이게 장자가 말하는 허위대물이라는 허위대물. 직관지에 가기 위한 어떤 기본 전제는 허위대물인 거죠. 근데 여기는 절대 허를 염두에 두지 않죠, 이 사람들. 가득 차 있지.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디알렉티케. 반드시 그 선의 이데아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장자가 봤을 때는 그건 가짜다. 그거는 네 두뇌가 네 뇌에서 만든 뇌의 산물이지 천지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되죠. 참된 천지자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직관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없어요. 이게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가 중요해요. 무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하냐면은 우리 잠자는 거잖아요. 잠잘 때 실은 우리가 무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기억이 없어버린 거지, 문제는. 잠잘 때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습니까? 잠잘 때? 뭐가 없어지고 있죠. 두뇌가 너무 과활동을 했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 의식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때 자아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아를 체험하는 방식은 가장 하루에도 8시간 정도씩 무아를 체험을 합니다. 실은 하는데, 체험하는 그 기억해야 할 그자마저 용해돼서 없어가지고 너무 무아지경이 돼서 이게 의식의 확장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휴식을 취하고 몸이 새롭게 깨어나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끝나는 거지, 진정한 무아의 체험을 의식의 이 확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아의 체험은 섹스가 있어요. 이 섹스에서 무아의 체험은 아무튼 이 자연이 우리 유기체를 만들 때 이 성센터 부근에 얼마나 많은 그 쾌감의 센서들을 달아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데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젖꼭 짚는 데만 막 찌릿찌릿 전기가 통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게 조물주가 왜 다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성은 엄청난 도박입니다. 남자도 커다란 에너지의 손실이 오는 거고, 여자도 10달 동안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서를, 쾌감의 센서를 거기다 무지막지하게 장착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애를 안 낳아. 이 조물주의 방식은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이 둘이가 물고 빨도록 하기 위해서 쾌감의 센서를 몽창 생식기 주변에다가 심어놓은 거죠. 이 딜가도라는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 성이 동물에게 어떤 의미를 띠는 것인가. 성의 출현이라는 것은 유기체의 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딜가도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이야기한 건 한 것 같은데, 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요. 오른쪽에는 먹이를 놔두고 왼쪽에다는 전선을 연결시켜가지고 얘 생식기하고 연결을 시켜놔. 전기적인 자극으로. 그래서 이걸 탁 한번 누르면 마치 섹스를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박스를. 그 옆에는 먹이가 있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이놈이요, 하루 종일 그 교미하는 그 센서를 누르다가 굶어 죽어. 뇌하고 생식기가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서 이 가장 그 두 개의 초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뇌와 생식기입니다. 그렇죠? 뇌라는 거는 당대의 생존을 도모하는 거고, 생식기라는 거는 후대의 생존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이 어떤 상호 연결의 이 고리를 자연이 부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만약에 이거를 자연의 족쇄 아래 묶어놓지 않으면은 딜가도 박스 안에 있는 그 쥐처럼요, 섹스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위험이 생깁니다. 통제를 못한다 이거지.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쩌다가 이렇게 성을 자연의 족쇄에 채워졌던 이 성을 이렇게 프리한 상태로까지 지금 진화해 왔느냐? 그걸 연구한 학자들 또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여자라고. 원래 이 발전기라는 거는 여자에 씌워진 족쇄거든요. 암컷에게. 모든 짐승들이 발전기에 이 족쇄에 다 씌워져 있잖아요. 에스트로스,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발전기. 근데 인간도 초기에는 이 학자들이 볼 때 이 자연의 족쇄 아래 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워낙 이렇게 지능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 이 발전기라는 이 벽을 돌파해 옵니다. 그래서 섹스를 손아귀에 쥐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되니까 이걸 누리면서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균형 감각을 갖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이라는 것은 의식의 초점이었던 뇌, 그놈을 쉬는 거고, 이거는 어떤 또 다른 초점인 생식기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이라는 거는 무한은 무한데 망각 속에 있는 거죠. 망각이 달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남녀를 공이 모두 급속한 에너지의 추락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뚫고 쾌감을 포진을 한 거고, 근데 이것은 하락 속에 무아지, 추락하고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 무아지경을 일순 체험을 하죠. 강력한 형태의 무아지경을 일순 체험하지만은 동시에 정의, 우리 그 공부한 정기신에서 이 정의 소모가 따르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축적에 얘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무아의
체험의 방식은 이제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명상. 이거는 잠에서 문제점이 됐던 의식의 그 어떤 그 소실 이 점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의식이 초롱초롱한 거지. 잠과 반대돼요. 그리고 이 섹스에서 어떤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 그거에 또 정반 에너지가 축적돼요. 그러니까 얘는 놀라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다른 하나는 의식이 깨어나. 얘는 의식이 소실되는 무아의 체험이었고 얘는 에너지가 소멸하는 그런 일순의 무아의 체험이었지만 얘는 이 두 가지의 모든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오로지 인간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무아의 상태가 인간은 가능. 이게 명상. 명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뇌와 생식기라는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아고 이것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우리는 이쪽의 길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 공부를 우물을요 자꾸 뭐 이 우물 팠다 저 우물 팠다 하면 절대 셈이 솟아나지. 설령 방법론이 어떤 자신의 명상법이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그걸 계속 밀고 가면 어느 땐가 거기서 물이 솟아나요. 우주가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었죠. 이게 물질의 층이고 이게 에너지의 층이고 이게 의식의 층입니다. 이게 에너지의 층이죠. 이게 물질의 층.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죠, 나. 이게 나지. 이 지상의 모든 나. 이게 지금 에너지가 물질의 형태로 현현하는 거죠. 이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인 거지. 우리는 만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에너지층이지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음양이기과 오행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는 나도 있고 우주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만 있어요. 이 마지막 우리 현상 세계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다 개개의 존재로 따로 존재하잖아요. 여기서는 나만 있어가지고 고립돼 있고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에너지층에 연결이 안 되는 거지. 항상 외롭지. 잘났는데 지는 굉장히 잘났는데 어딘지 외로운 거야. 우주와의 교류가 안 돼. 여기는 나하고 우주가 같이 있어요. 우린 지금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근원적인 의식의 층, 이거는 이게 이제 무국이죠. 이게 무국이고 태극이죠. 이게 무국이고 태극인데 여기는 우주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 없어. 이게 무아지. 우리는 이제 여기는 바로 우리가 여기를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부처님이나 노자 같은 분들이 다녀와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표월지지 달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지. 우선 우리가 하는 공부는 이 에너지층에 여기에 접촉. 이게 명상. 그러니까 이것만이 보이는 세계죠. 우리 현실 세계. 이 두 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인데 이 에너지의 출입을 최초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이야기했던 사명.
인당이 열리면 이 에너지의 출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황제는 얘기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들고 나는 이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항상 처음이면 표 그리는 우리 인간이 목국에서 시작해서 태극으로 오고 태극에서 음양이기가 나와서 보행이 돼서 그래서 이 우주 천지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학의 이 에너지의 흐름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이죠. 이게 하느님이지. 이 하느님 이 자리 여기를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어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 무국에서 우주가 스스로 자기 힘의 전개를 펼치는 에너지의 전개.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벌어져 가지고 이 만물의 단계 여기서의 만물 중에 하나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우주의 전개 과정에 따라와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죽어서 무방비로 죽음을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복귀의 과정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생생한 정신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누구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신에게서 와서 나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다시 우주의 근원인 그 모두 그 신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란 것은 이렇게 우주의 에너지층에 접속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에너지층에 접속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접속해요? 생각을 멈춤으로써 접속.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가집니다. 계속 여기서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을 멈춰야 하는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게 stop thinking, stop thinking. 우리 내내 공부했던 이게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요 모든 경전의 마지막 핵심은 다 일로 모이는 거예요. 불경이건 도가의 경전이건 결국은 마지막에 다 몰려드는 거는 높은 어떤 현인들의 그 통찰 철학자의 한마디 그런 게 결국 여기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가에서는 이 stop thinking, 이 생각을 멈추는 이 경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언어도당, 시맹처면 그 말이 여기서 언어의 길이 언어의 길이잖아요. 언어의 도가 멈추는 끊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못 가는 거예요. 말로는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의 작동 마음이 작동하는 그 자리가 소멸하는 시맹처면 언어의 길이 끊겨야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런 이 심오한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 경계에 가서 이걸 어떻게 전체의 맥락이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이 말의 중요성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게 머나먼 말처럼 떠돌아 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언어의 길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이게 뭐겠어요? 부동심이지,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언어가 떠돈다는 거는요, 우리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이 부동심의 단계고, 그리고 이게 전번 우리 공부했던 후설이 말했던 거, 현상학의 핵심인 거. 이게 에포케죠. 이게 에포케예요. 판단 중지, 생각 중지. 회의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소 애매모호하게 알려졌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생각 중지. 이게 노자가 말하는 게 이게 바로 노마인드죠. 이게. 노자가 말하는 노마인드, 노자 이게 지금 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노마인드, 판단 중지, 생각 중지, 언어의 길이 끊기는 거. 이게 생각이 끊기는 그 지점에 관한 동서양 현인들의 핵심적인 자기 관점을 표시합니다. 무의하고 그러니까 노자가 무의를 이야기했던 거는요, 절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도달해 보니까, 이 노마인드에 도달해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과잉 행동 장애에 걸려서 사는지를 헌뜩 아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어린애들만 뭐 ADHD가 걸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 자체가 너무나도 과한 자기와 유의 속에서 산다는 것을 헌뜩 깨달은 거죠. 이 무아의 상태에 딱 와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의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허라는 개념 없이 무의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의하면 조금 거의 와닿는데 네. 허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 제가 허를 지금 뭐 12가지도 넘게 설명을 하는 거 항상. 응?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손가락이고 다른 가운데 딱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하고 계속 가서 벽에 부딪히고 또 열고 어느 날 그럼 샘물이 이제 들어가. 처음에 안 되지. 그렇게 쉽게 막 하기서 플라톤도 모르고 칸트도 몰랐던 게. 그래서 불교의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이 그래서 대승기실론은요 기독교 관념하고도 비슷해요. 기실론이잖아요. 믿음을 일으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고, 내가 지금 와서 온 몸으로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멈추는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몸에 큰 병 와버린 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왕양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Stop thinking을 해야 되는데 노 마인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천리를 깨닫는다니 큰 공부를 하는 거는 노 마인드, 에포케로 가야 되는 건데 왕양명이가 여기서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thinking을 해요. 계속 thinking, 사인다. 그래서 이게 엉켜버려요. 그 병원. 그러니까 교수님 그 말씀이 허라는 게 있는데 허가 뭘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왕양명이 길을 가버립니다. 허라는 말의 뜻은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을 이해하면 돼. 허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별도의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자아가 소실된 그 자리가 허랍니다. 아니 근데 허는 그렇지만 무의는 허로 가는 하나의 설명의 의미가 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절대 무의가 무슨 과정의 개념이거나 도구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무의는 오로지 허 경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고의 개념이고 노자 철학에서 궁극의 같은 레벨에 있는 궁극의 개념이지. 이제 문제는 무의자연 그렇게 얘기하는 무의자연. 그렇죠. 네. 무의자연이죠.
그렇게 조금 와닿아요. 와탄다.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툭 끊깁니다. 그거를 몸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체험하기 전에는 그거는 아무리 백날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요. 수영에 관한 책 10권 읽어봐야 수영 못해요. 그렇게 이게 허를 내가 이해했다. 그 사기꾼입니다. 허는 절대 이해됩니다. 그게 서양인 철학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합니다. 허가 뭐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나는 이해했다. 이런 거는 완전히 그거는 허를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교수님. 허라는 거는 일념무생의 경지, 일념무생.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념무생의 경지인데, 우리가 일념무생의 경지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사념으로 꽉 차버리잖아요. 생각으로. 그런 자가당착의 구조, 그게 마음인 걸 알면 돼요. 그래야 마음이 이거구나. 일체유심조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 경계의 말씀은 이거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멍 때린다고 하는 건 또 그런 건가요? 요즘 멍 때린다는 네, 말이 무심하다, 있는데 멍.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 잘못하면 혼침으로 떨어져. 멍 때린다는 거를 언제 누가 뭐 시청 앞에 광장에서 대회도 열고 초등학생이 뭐 우승도 하고 뭐 이랬다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숨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을 잘 때리면 계속 알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멍 때리는 게 잘못되면 혼침으로 떨어져요. 세타파라고 하는, 잠으로, 아까 말한 우리 잠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멍 때린다는 거는 스님들이 불교 수행을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참선을 하면 꼭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멍을 때리거나 아니면 산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이 좀 이목을 끌려고 그런 자극적인 용어를 썼겠죠. 근데 멍을 때린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는 촘촘하게 이렇게 각성되는 그 자각의 상태를 너무 이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멍 때린다는 것은 이완의 측면에서는 맞아요. 몸을 이완시키는 것은 외부에서 멍 때리는 거 비슷하죠. 그렇지만 깨어나는 의식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길은 멍 때림과 산란, 그 중간에 그 알파파 상태예요. 그리고 생각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각이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되면은 결국 에너지가 엉키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그게 뭐겠어요? 그게 우리 내내 공부한 사즉기 결이고, 우즉기 침이고, 너즉기 상이죠. 골똘하게 생각하면 에너지가 엉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침울한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엉키다가 더 무거워져서 다운되고, 어떤 환한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더 엉켜서 일어나가지고 상승해서 뒷덜미 잡고 쓰러지고. 이 에너지가, 생각이 다 에너지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엉켜버리면은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닫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우주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렸던 이 세계, 이 세계의 어떤 이 존재의 층,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몸의 단계 여기를 넘어서서 인당을 열어젖히고 이 에너지의 상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1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에너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우주와 교류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주 에너지가 내 몸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몸이 막 흔들리면서 진동이 오지 않겠어요? 진동? 진동이 영어로 뭐죠? 교수님 전번에 뭐 말씀하셨잖아요. 진동. 진동이 퀘이크입니다. 퀘이크. 그렇죠? 요즘 지진 나는 게 어스퀘이크잖아요. 퀘이크. 오늘 이 진동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라. 진동 에너지 아니야? 그렇죠. 에너지가 몸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몸에 진동. 몸이 막 떨리기 시작. 그래서 이 점에 가장 예리하게 착안했던 사람이 뭐냐면 한 300년 전에 퀘이커 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조지 팍스라고. 조지 팍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퀘이커 교도는요 별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함석한 네, 근데 함석한 씨가 만년에 이 퀘이커 교도에 입문해가지고 영국 본부에 가서 뭐 몇 개월 동안 수행도 같이 하고 와서 퀘이커 교 그 책도 냈어요. 함석한 씨 쳐서 보면은 그 퀘이커 교 관련 책자 그분 내신 책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했던 고민 유사한 것들을 했던 거예요. 이 조지 폭스가. 그래서 이 조지 폭스가 영국 왕으로부터 미국 신대륙의 거대한 대지의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퀘이커의 땅을 걸리고 그 땅이 무슨 주냐면 이게 펜실베니아. 조지 폭스의 후계자가 윌리엄 펜입니다. 윌리엄 펜. 펜실바니아. 윌리엄 펜의 숲이 펜실베니아주의 뜻이에요. 윌리엄 펜이 여기를 개척을 해서 영국 왕으로부터 땅을 완전히 받은 거죠. 이 교도. 그래서 이 주를 퀘이커 교도들의 모여사는 이 주를 펜실베니아주라고 부릅니다. 퀘이크 교도가 그럼 천교도. 네, 그 일단이죠. 그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죠. 네, 조금. 이 사람들은 절대 평화주. 전쟁을 절대. 어느 정도 안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정도가 아니에요. 배가 대서양에서 배가 이렇게 지나가요. 영국하고 미국 사이 이렇게 해적들이 출몰하잖아요. 그러면 배 타고 있던 남정네들은 다 같이 총을 들고 나와요. 퇴치하려고. 퀘이커 교도들은 이 전쟁에까지 참여를 안 해요. 정말 철저한 사람들이죠. 무저항 비폭. 근데 이 퀘이커 교도가 왜 퀘이커라는 별명이 붙었느냐. 이 사람들이 그 교리상으로 추구하는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이게 신의 말씀에 떤다는 거예요. 이게 퀘이크지. 이 사람들이 이 동양적인 참선수에는 몰랐지만 오랜 고민 끝에 어떤 유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폭스가요 어떤 신비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몸에 심각한 진동을 겪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만 하고 집에 가서 에스폭스를 잘 안 하시니까 아직 진동들이 안 오셔서 그러는 거 재미가 덜하는데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이 사면이 열리는 이 과정에서 몸이 정화돼야 되잖아요. 정화되는 이 과정에서 막 에너지가 치고 올라가는데 경락들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리를 해야 몸이 정화가 되는데 그럼 막 휠이 막 돌아가지 않겠어요? 에너지의 휠이. 그럼 뚫고 가기 위해서 이게 진동.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의 말씀에 떤다 이렇게 말해요. 단전노후처럼. 그렇죠. 다 그걸 단전호흡을 아주 공을 들여서 하기 시작하면 몸에 진동이 오는 거 이 자체는 우리 동양의 그 현인들은 실은 별로 그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봤어요. 옛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당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당이 다 개열되고 나면 퀘이크는 없어져요. 기가 자유롭게 소통되는데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진동이 원래 있고 있죠. 진동이라는 거는 어딘가 막혀 있어서 그걸 뚫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경락이니 우리 뭐 단전호흡이니 인당이니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이걸 다 신비주의적으로 해서 신의 말씀에 떤다. 근데 실은 이 진동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몸의 정화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수행을 띄엄띄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동 체험이 좀 없어요. 상당히 어떤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깊이 있게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조지 폭스가 체험했던 이런 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현인들은 자기들은 다 지났으면서도 나중에 인당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하나의 과정이지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진동에. 그래서 그걸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는 거지 실은 몸의 정화의 과정에서는 이 퀘이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접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때 이 몸의 이 아래에 있는 경락이 이제 완전히 정화가 되고 나면 그때 이 인당의 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사면 그럼 진동이 사라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내면의 빛, 인너 라이트. 이게 어떤 그 심적인 기운을 그 사람들이 성령이란 말을 갖고 우리 안에 그 근원적인 빛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내 우리가 말한 원광명 청정체고 이게 조금씩이지. 그래서 옛날 불교 경전을 보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식광 이렇게 돼요. 식광, 의식의 빛, 의식. 그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은 푸르스름한 블루 라이트, 푸르스름한 이 노자가 말하는 현지 우현은 이 현이 이런 빛이잖아요.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게 그 어두울 현이라는 게 아주 깜깜한 게 아니거든. 이게 흙이 아니거든. 영암이 교차하는 그건. 그러니까 실은 이 퀘이커 교도들이 우리가 했던 이런 생각들, 뭔가 언어와 개념과 그런 말, 관념, 말씀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영에 관한 책을 이제 던져버리고 직접 수영을 해보자 이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큐티라고 그래가지고 quiet time, 말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가부좌 트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목사가 따로 없어.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어떤 영감을 받으면 아무나 자중해서 누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짧게 같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 12시간에 거쳐서 했던 모든 이야기는 실은 다 이겁니다. 언어는 결코 실제가 아니고 지도는 결코 영토가 아니고 그리고 손가락은 달이 아니라 언어와 관념과 개념을 그걸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버리고 그 버릇 단계 그 창에 부딪혀서 죽고 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직접 그 어떤 인식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게 해주는 그 근원의 실체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막에서 지금 막 목이 말라요. 사막을 지나는데 우리 인생도 뭐 비싼 거 아닙니까? 사막을 지나는데 너무나 갈증이 나는데 내가 거기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물이 H2O로 돼 있다는 걸 백날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물을 마셔야지. 그래야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H2O가 뭐로 구성됐는지 이제 그런 공부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적어두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사막에서 직접 물을 마시는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강의 쉽지 않은 강의인데 쉽지 않은 강의인데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